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진이에요. 한비치료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 올해 57살입니다. 아랫도리가 붙어 응급실에 실려온 두 남녀, 저 놈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남편 강문석은 서해여고 교장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교육자였죠. 집에서도 차분하고 가정적인 남편 같았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강문석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작은 포장지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투명한 비닐에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이상했어요. 강문석이 영양제를 따로 챙겨 다닐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걸요.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금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 부부는 관계가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강문석이 항상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런데 관심 없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막혔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제서야 최근 문석의 변화들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6개월 전쯤부터 갑자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건강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등산 모임도 나가더니 주말마다 집을 비웠어요. 산악회에 가입했다면서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처음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향수 냄새도 풍기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향수 한 번 안 뿌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새로운 향수를 샀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 무난한 정장만 입던 사람이 조금씩 세련된 옷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밝아지고 핏도 좋아졌어요. 아내인 저보다 패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속옷도 바뀌었어요. 평소 마트에서 사던 저렴한 것들 대신 백화점에서 산 고급 속옷들이 서랍에 가득했어요. 브랜드도 제가 모르는 고급 브랜드들이었고요.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발소도 더 자주 가더라고요. 평소 한 달에 한 번 가던 것이 2주에 한 번꼴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다이어트도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도 끊었어요. 몸매 관리를 한다면서 거울 앞에서 배를 들여다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들이 한 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결혼 생활, 딸 하나 키우면서 가정을 지켜온 제게 이런 배신을 하다니.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봐왔어요.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사례도 적지 않게 접했고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약 포장지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작은 포장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강문석이 저와 가정을 배신한 대가를 말이에요. 포장지를 다시 원래대로 둔 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요.
강문석은 아직 자신이 들켰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문석이 오늘 피곤해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 작은 포장지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강문석이 말했어요. 서진아, 교육청에서 연수가 있어서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겠어. 평소였다면 그냥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했을 텐데요. 이제는 달랐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강문석의 표정에서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연수인데? 아, 새로운 교육과정 관련 연수야. 교장들 대상으로 하는 거.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강문석의 습관이었죠. 20년을 함께 살면서 모를 리가 없었어요. 강문석이 집을 나선 후 저는 바로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서해여고 교장 강문석 부인인데요. 남편이 지금 연수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어요. 저는 강문석이 진짜 연수에 갔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거짓말이었기를 바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죄송한데요. 현재 교장 대상 연수는 없는데요. 혹시 다른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제가 날짜를 착각했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황급히 끊었어요. 강문석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3박 4일이나 집을 비운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문석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복수 계획이 시작됐어요. 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증거만 잡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싶었거든요. 먼저 문석의 방을 수색했어요. 평소 들어가지 않던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둔 약들을 발견했어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네요. 복용법도 적혀 있었어요. 성관계 30분 전에 복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다른 약들도 있었어요. 정력 증진제, 지구력 향상 보조제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보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저와의 관계에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하다니. 배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강문석이 평소에 복용하던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강력한 항생제로 바꿔치기 했어요. 이 항생제는 정상인이 복용하면 피부에 특이한 붉은 발진이 생기는 약이에요. 더 중요한 건 성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였어요. 즉 강문석뿐만 아니라 그의 불륜 상대도 같은 발진이 생길 거라는 뜻이었죠. 약을 바꿔치기 하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포장지를 원래대로 밀봉해서 제자리에 둔 후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 발진이 나타날지 그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며칠 후 정말로 강문석의 목과 팔에 붉은 발진이 나타났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는 강문석을 보면서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발진이 났네? 아, 이거? 스트레스성 피부염 같아.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강문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 그 상대방도 같은 발진을 보이게 될 테니까요. 일주일 후 교사 부부 동반 모임이 열렸어요. 저는 교장 부인으로서 참석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강문석의 불륜 상대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둘러보니 평소와 같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목과 팔 부위를 주의 깊게 살펴봤죠. 강문석은 평소처럼 다른 교장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관찰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서해여고 교감 오나영이었어요.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오나영이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저도 따라갔어요. 화장실에서 스카프를 잠깐 내렸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목덜미에 강문석과 똑같은 발진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오나영이 바로 강문석의 불륜 상대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오나영이 지역 정치인 정민건의 아내라는 사실이었어요. 정민건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오나영에게 다가갔어요. 오나영 선생님, 오늘 스카프가 참 예쁘네요. 아, 감사해요. 목이 좀 건조해서 둘렀어요. 오나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확신했죠. 모임 중간에 오나영이 전화를 받으러 화장실로 다시 가는 것을 봤어요. 저도 살짝 따라가서 문 밖에서 들었어요. 네,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안전하죠. 늘 가던 그 마트에서 2차로 만나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두 사람이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공식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만난 후 따로 만나는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요. 모임이 끝날 때까지 저는 강문석과 오나영의 미묘한 눈빛과 몸짓을 관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강문석이 오나영에게 건네는 시선, 오나영이 강문석의 농담에 과하게 웃는 모습, 둘 사이에 흐르는 은밀한 분위기까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문석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동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의미 있고. 그래요, 오나영 선생님도 참 좋은 분 같던데요. 제가 일부러 오나영을 언급하자 강문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금세 태연한 척했죠. 아, 오나영 교감? 업무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답변에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강문석의 불륜 상대는 분명 오나영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사설탐정 백도영에게 의뢰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었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의뢰했어요. 제 남편 강문석과 오나영이라는 여성의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불륜 관계인 것 같아요. 백도영 탐정은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부인, 혹시 마음의 준비는 되어 계신가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강문석과 마주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행동했어요. 강문석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백도영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받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과 영수증, CCTV 캡처 등 증거 자료가 가득했거든요. 모텔 출입하는 두 사람의 모습, 고급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장면, 심지어 술과 윤활제, 속옷을 함께 구매하는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24차례 만났습니다. 주로 평일 오후나 주말에 만나더군요. 24차례라니요? 거의 일주일에 2번 꼴이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여기는 시내 중심가의 모텔이고 이곳은 외곽의 펜션이에요. 꽤 계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문석이 오나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둘이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리고 이건 호텔 부대시설 영수증입니다. 고급 와인과 함께 구매한 것들이 있네요. 영수증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윤활제 성인용품까지 함께 구매했더라고요. 그 돈도 결국 우리 집 생활비에서 나간 거였는데요. 부인 괜찮으시겠어요? 백도영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강문석이 저에게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런데 관심 없어라며 부부관계를 회피했던 지난 10년이 떠올랐거든요. 그 모든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엇보다 딸 다은이 곧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분했어요. 아빠가 될 할아버지가 이런 추악한 일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확실한 응징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강문석의 행동 패턴, 만나는 장소, 시간대까지 모든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뒤 강문석이 헬스장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는 가방 속에서 아직 개봉되지 않은 윤활제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완벽한 복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강문석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의료용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접착제를 주입해서 윤활제 튜브 안에 정밀하게 섞어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의사로서의 정확성을 발휘해서 티 나지 않게 작업했어요. 접착제 양도 치밀하게 계산했죠. 너무 많으면 즉시 발견될 테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테니까요. 작업을 마친 후 포장을 다시 완벽하게 밀봉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냉정해지더라고요. 마치 수술을 집도할 때처럼 집중하고 정확하게 작업했어요. 강문석이 샤워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서진아, 내일 또 교육청 일로 나가야 해.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 순간 속으로는 곧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문석과 오나영이 제가 만든 함정에 걸려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근무하는 한비치료원이 바로 그들이 자주 가는 모텔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도를 확인해 보니 불과 500m 거리였어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들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강문석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아직 자신에게 닥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대기했어요. 언제 응급 상황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응급실에서 평상시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좀 특이한 응급 상황인데요. 남녀가 성관계 중에 중요 부위가 접착제로 붙어서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명료한데 극도로 당황해하고 있고요.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10분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들것에 담요를 덮고 실려온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강문석과 오나영이었어요. 담요 밑으로 두 사람이 붙어 있는 상황이 한눈에 보였어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특히 강문석은 저를 보는 순간 더욱 창백해졌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간호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일부러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강문석은 제 얼굴을 보고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나영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성형외과 문태주 교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형외과의 정밀한 수술이 필요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문태주 교수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수술 준비를 지시했어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강문석의 아내로서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즉시 오나영의 남편 정민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건 의원님, 저 한빛치료원 최서진 교수입니다. 부인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계신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요? 나영이가 왜?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30분 후 정민건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품이 있는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정민건을 수술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부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제 남편이에요. 정민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곧 분노로 일그러졌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수술실 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정민건이 수술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오나영,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정민건을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민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강문석을 향해서도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개 같은 놈아. 남의 아내를 어떻게. 수술실 안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강문석과 오나영 모두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민건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에게 다가와서 간청했어요. 최 교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요. 아직 시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정민건의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 다은을 생각했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다은이도 상처받을 거였어요. 특히 임신 중인 상황에서요. 입단속을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에게도 말해 두겠어요. 정민건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수술실 복도 한쪽에서 유튜버 류아운이 핸드폰으로 모든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류아운은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몰래 뒤따라와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순간에는 저도 정민건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이 일이 조용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문태주 교수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민건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병원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너 괜찮아?
뉴스 봤어? 유튜브 영상 못 봤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한 동료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어요. 영상 제목은 실제 상황 불륜 교장 교감 응급실 실려와였어요. 클릭해서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119 구급차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강문석과 오나영의 모습, 정민건이 분노하며 소리치는 장면, 심지어 제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모습까지요. 조회수는 이미 50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죠. 진짜 대박이다. 접착제 불륜 커플 키읔키읔키읔. 교장이 이럴 줄이야. 부인이 의사라니 완전 복수 드라마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미 신상털이도 시작된 것 같았어요. 서해여고 교장 강문석, 교감 오나영, 정치인 정민건의 아내라는 정보까지 퍼져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정민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원님,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지금 확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민건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언론도 빠르게 반응했어요. 오후에는 이미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육자의 추락, 불륜 교장 마이너스 교감 응급실 실려가. 접착제 불륜 사건 의사 아내의 치밀한 복수. 정치인 아내 불륜 현장 포착.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상세했어요. 제가 의사라는 사실, 강문석과 오나영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점, 정민건의 정치적 위치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교육청에서도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긴급회의를 열어서 강문석과 오나영을 직위해제했다는 뉴스가 저녁에 나왔어요. 딸 다은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뉴스로 알게 되다니. 다은이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보호하고 싶었던 딸이 결국 상처를 받게 된 거였어요. 미안해, 다은아. 내가 임신 중이라서 충격받을까봐. 그래도 말해줬어야죠. 이렇게 세상이 다 알게 되기 전에요. 다은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꼈어요. 강문석과 오나영이 마침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징계위원회실에는 강문석과 오나영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죠. 강문석 교장과 오나영 교감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위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강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나영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파면 처분이었어요.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되고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이었죠.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한편 정민건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아내의 배신 행위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오나영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강문석을 상대로 2억 원의 상간남 소송도 준비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강문석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 전액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오나영에게도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어요. 제 가정을 파괴한 대가였죠. 합계 5억 원의 거액 소송에 강문석은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변호사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교육자의 추락, 파면된 불륜 교장 마이너스 교감. 접착제 복수 5억 원 소송 전 돌입. 정치인 아내 불륜 이혼 소송 진행. 학부모들도 분노했어요.
서해여고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교육자 자격이 있나? 강문석과 오나영은 결국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 차갑다 보니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이사간 곳은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어요. 그 전에 살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인터넷 영상이 계속 퍼지면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돈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까지도 잃어버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어요. 1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겨울이 왔고 응급실 창가에서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니 지난 일들이 정말 꿈 같았어요. 많은 게 변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변했죠. 복수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딸 다은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처음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극복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잘못한 거죠. 다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해 줄 몰랐거든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생명 앞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문석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고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소송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전액, 오나영에게서 손해배상 1억까지 받아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는 처음 봐요. 상대방이 항소할 여지도 없는 완벽한 승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의사 연봉의 위자료까지 받아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병원 동료들은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강한 여성이라고 평가했어요. 응급의학과 과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 교수님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텐데 정말 대단해요.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성형외과 문태주 교수와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문태주 교수는 저보다 3살 어린 56세였어요. 부인을 암으로 잃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었죠. 처음엔 동료로서 위로를 해주는 정도였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서진 교수님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문태주 교수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단순한 동료 이상의 마음이 생긴 거였어요. 문태주 교수는 저의 상처를 이해해 주었어요. 배신당한 아픔을 공감해 주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복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서진 교수님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배신을 당했으면 저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 이해와 공감이 고마웠어요.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오늘도 문태주 교수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원두로 내려주셨더라고요. 서진 교수 많이 힘드시죠?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57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문태주 교수는 외모도 단정하고 성격도 온화했어요. 환자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의사로서의 제 능력도 인정해 주시고 인격적으로도 대해 주셨거든요. 한편 문석과 오나영의 근황도 들려왔어요. 지방의 고시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인터넷 때문에 신원이 노출돼서 정착하기 어려웠대요. 문석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대요. 57세의 나이에 처음 하는 육체 노동이라 몸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소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웠대요. 오나영은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교감에서 식당 알바까지 그 추락의 폭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어서 손이 터지고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특히 심해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대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함께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인터넷에 남은 영상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어요. 가끔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접착제 커플이라는 별명도 따라다녔고요.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고 해도 곧 신분이 탄로 나서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도 손님들이 알아보고 항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반복됐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이미 완성됐거든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제 행복을 생각할 때였어요. 수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문태주 교수와의 관계도 점점 진전됐어요.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문태주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 교수님,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교제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연인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전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문태주 교수는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데이트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57세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배신과 복수의 어둠을 지나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57세의 나이가 결코 늦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손자를 품에 안고 있으니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생명 앞에서 과거의 상처들이 의미 없어 보였어요. 다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갔다는 걸 실감했어요. 문태주 교수도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진 교수님, 정말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셨네요. 이 아이가 참 복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문태주 교수와 결혼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함께 가정을 꾸리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동반자로 말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통해서 말이에요. 문석과 오나영이 어떤 삶을 살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20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사랑할 시간이었어요. 응급실 창가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57세에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